자, 이제 두 번째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합니다. 지금 대략 제가 보기에 제한된 시간 25분씩이잖아요.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진도 제대로 못 나가면 어떡하나. 이제 교실에서 강의를 할 때는 차분하게 또 학생들에게 좀 물어가면서 또 학생들의 주장도 들어가면서 그러면 참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데, 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거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탈북 추이를 한번 봅시다. 탈북의 노선을, 루트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주요 탈출 경로는 세 가지로 대별이 된다. 첫 번째 코스가 일단 북한에서 출발해 가지고 중국으로 가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뭐 대사관에 뛰어든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가 요거 조금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중국을 빼놨어요. 북한에서 중국으로, 중국에서 저 밑에 동남아, 태국, 뭐 베트남 이렇게 동남아 지역으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오는 케이스고, 세 번째 코스는 북한에서 중국, 중국에서 몽고 지방이지요. 몽고에서 바로 또 우리나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데 대부분은 요 1코스가 되겠습니다. 이게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예. 자, 요거 뭐 마찬가지네요. 중국을 경유하는 루트가 90%에 달한다. 조금 더 상세하게 땅 지명까지, 코스까지 다 그려가지고 이렇게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을 경유하는 경우가 90.3 이렇게 나와 있나요? 중국이 압도적인 비중이에요. 자, 요거 보면은 1989년까지, 그리고 이쪽이 지금 2010년까지 이렇게 통계를 지금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대략 한 2001년 막 요쯤까지 여기에는 1000명 미만이잖아요. 600, 400, 300, 약 600 이런 수준이죠. 그런데 2002년쯤부터 해가지고는 1000명이 넘었었어요. 특히 이 중에서 2009년도에 보면은 거의 3000명, 한 해 동안에 거의 300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토탈 얼마냐? 2만 명 정도. 지금 현재는 아마 3만 3천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자, 여기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대략 한 요쯤까지는 왜 탈출을 했는가? 아까 제가 여기 95년도 부근입니다. 여기 95년도에 큰 물난리가 있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쓸려가 버리잖아요. 이때 배가 고파서 탈출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대략 한 2000년도 요 이후부터는 사람답게 살고 싶다, 내 꿈을 이루면서 살고 싶다. 그래서 아까 네 가지 이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 점점 숫자가 많아졌다가 2010년대쯤 들어서 가지고 쑥 떨어지지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기껏해야 300명 그 정도 수준입니다, 1년에. 근데 이 경우에는 3000명 가까이, 뭐 2008년하고 2009년에 거의 한 6000명 가까운 숫자가 탈출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를 보면은 2005년에서 요거는 이제 2015년까지 이렇게 확대가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감시와 처벌이 강화된 2010년경부터는 점차 줄어드는 경우. 자, 여기는 치고 올라가잖아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전체적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숫자가 급감하는데 왜 이때부터 급감했을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2011년에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렇게 지금 세습이 되고 있지요. 김정일이 사망을 하게 되면서 김정은이 바로 그 최고 위치에 올라가지고 강압정책을 펴니다. 탈북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압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감시가 너무 심해지니까 줄어들게 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여성 비율이 굉장히 많지요. 아까 그 90년대에는 배고파서. 그러나 2000년대부터 보면은 중국에서 여성 취직을 많이 원합니다. 그리고 또 남자들은 많은데 여성 숫자가 적으니까 북한 여성들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성들이 유리하지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래서 한 80% 가까이가 여성들이다, 탈북자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비율도 거의 비슷합니다. 한 10대 2 정도 됩니다. 자,
이 98년부터 2016년까지 여기에 좀 숫자가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이걸 중심으로 보십시다. 2016년 3월까지 약 3만 명 수준이 되겠습니다. 29,137명. 그리고 여성이 71%, 남성이 29%를 차지한다. 큰 틀에서만 그렇게 좀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탈북자가 2010년, 11년 그 어간부터는 많이 떨어졌다고 돼 있지요. 자, 급감하고 있지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자, 여기 보면은 먹고 살기 위해 북한을 떠난 탈북자는 국내에 통계가 처음 잡힌 1998년 947명, 1000명대에 있어서 육박을 하지요. 그런데 2001년에는 1000명 돌파하고요, 2006년에는 2000명을 넘겼고 2009년에는 거의 3000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2년 후쯤인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2011년에 그 숫자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면서 급 하강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김정은이 집권한 후에 압록강, 주로 이제 강을 건너야 되니까 강이 있으면은 강이 깊은 데도 있고 옅은 데도 있잖아요. 옅은 데를 이렇게 다 탐색을 해가지고 건넙니다. 또 길 안내자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압록강, 두만강 일대의 국경 경비를 강화했다. 그리고 이미 어디로 거쳐가면은 강 바닥이 얕은 곳이다, 안전한 곳이다. 그걸 오랫동안 이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다 감시 카메라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탈출할 만한 경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얕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들이 흔히 건너가는 그 노선이, 동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다가 카메라를 탁 설치를 해 놓으니까 꼼짝을 못 하는 거지요. 그리고 또 전에는 북한 군인들한테 이 뇌물을 바치면은 통과시켜 줬는데 지금은 처벌이 두려워,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군 입장에서도. 그래서 오히려 고발을 해버린대요. 그리고 중국까지 쫓아가 가지고 체포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중국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이들은 난민들이 아니다, 이들은 망명자가 아니다. 북한으로부터 불법으로 중국으로 국경을 넘어선 불법 월경이다. 그래서 망명자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강제 소환이 가능하다. 북한에서는, 또 중국에서도 그렇고 북한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유엔에서 아무리 권장하고 그래도 안 듣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 법대로 한다. 이들은 난민도 아니고 망명자도 아니야. 자, 강변의 철조망이라든가 또 이렇게 위험해지다 보니까 브로커들이 돈을 많이 요구를 한대요. 그러면 내가 안내를 해줄게. 자, 그래서 이제 북한 주민들 가운데 탈북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고, 그래서 2011년 그쯤부터 해가지고 급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2017년 3월 말입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3만 490명, 저게 통계 처리된 게 2017년 3월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 지금은 아마 넉넉 잡고 한 3만 3천 명, 그 정도 미만이 아닐까, 막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제가 이 통계 처리를 좀 발견을 하지 못했어요. 2017년 통계도 굉장히 최근 통계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북한하고 이 탈북민에 대해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미국의 입장은 어떠하냐? 미국의 입장은 어떠하냐? 먼저 북한을 보십시다. 중국하고 2003년에 자꾸 이제 90년대 중반부터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2003년에 민형사사법협조조약, 그 다음에 2004년에는 국경협력협정, 북한하고 중국 사이에 이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타국에서, 무슨 말입니까? 중국에서도, 북한이 중국 안에서, 그 말이에요, 중국에서 국내법, 이 국내법은 어느 나라 법이죠? 북한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북한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이러한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편의를 봐준 거지요, 중국 쪽에서. 그래 가지고 탈북자 조사, 그리고 북한으로 다시 강제 송환을 해버리는 신병인도, 이런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 아무리 권장을 해도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국가 간의 계약을 체결한 거야, 그래서 이것이 우선이야 하면서 강제 송환을 계속 집행을 하는 거지요.
김정은과 시진핑, 저 위에는 김정일입니다. 김정일과 시진핑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입장은 어떠하냐? 똑같아요. 북한하고 같이 계약 체결한 거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어떠한 분리 민족주의도 배격한다. 중국은요, 조그마한 섬이지만 중국 대륙에 비해서는 타이완, 대만 있지 않습니까? 이 대만을 자기 나라 땅으로 지금 인식을 합니다. 대만을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아요. 중국 민족은 둘로 나뉘어질 수 없다라는 거지요. 마찬가지 원리, 그 마찬가지 잣대를 또 어디에다 갖다 대느냐? 북한에도 갖다 대요. 그래서 북한에서 탈북을 해버린 사람들 있죠. 이것도 민족 분리로 보는 겁니다. 중국은요, 민족 분리라는 용어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잣대를 북한 쪽에도 갖다 대가지고 똑같이 적용을 한다. 어떠한 분리 민족주의도 배격한다. 중국은 탈북자를 일시적인 유민이자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자 불법적인 월경자로 간주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가는 거, 월경, 넘을 월자, 국경을 넘어가는 자. 그래서 중국 내부의 문제이자 북한과의 양자 문제, 두 나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문제이다. 그러니 유엔아, 너희들 아무 말도 하지 마. 미국, 너희들 우리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래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난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강제 소환을 합법화하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거예요. 다만 중국은 탈북자들이 주중 외교 공간에 진입할 경우, 이때도 이제 또 마당에서도 체포해가지고 강제 송환했다, 비판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치외법권, 중국 여기 한국 대사관으로 이 사람이 도망쳐 들어가가지고 문 안으로 진입을 했다. 중국 공안이, 중국 경찰은 공안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안이 따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법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담을 넘어 들어가든지. 요 상황은 보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마 여기는 혹시 모르겠는데 이 뒷사람은 못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사진 장면이네요. 예. 자, 중국의 분리민족주의, 요거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아까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중국의 대만 통일 정책은 흔들림이 없고 대만 동포의 이익과 복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하나로 해야 된다. 대만을 아예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 조국 통일을 완성하는 것은 전체 중화민족의 공통된 염원이다. 북한에게도 똑같은 잣대. 북한에서 일부 사람들이 북한 밖으로 탈출을 해버리면 민족이 갈라지는 거 아닌가, 그 원리를 갖다 대는 거예요. 사실 북한하고 중국은 일심동체입니다. 미국의 입장은 어떠한가? 미국의 입장의 경우에는 1990년대 초부터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유엔 인권위원회에 표명을 했다. 그래서 중국 정부를 설득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그러나 적극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았다. 물론 2008년도에 북한 인권 재승인 법안 해가지고 인권 나라가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나라가 아니다 비판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기도 했지만, 이게 이제 2016년인데 큰 사건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다소 느슨한 정책을 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오토 원비어라고 하는 그 청년인데, 이 사람이 2016년에 관광차 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고 하면은 그 국가전복 음모죄라 해서 이 호텔에서 북한의 어떤 정치 자료들, 선전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훔쳐가지고 숨겼대요. 이거를 딱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 스파이지. 그래가지고 15년 노동교화형. 그런데 이 사람이 몸이 워낙 약해지는 걸 보고서 북한에서도 걱정을 했겠지요. 또 미국에서도 자꾸 압력을 가하게 되고, 그래서 풀어줬는데 2017년에 들어오는데 코마 상태로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거예요.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 들어가 가지고 6일 후에 사망을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온 미국이 들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배타적인 자세에 나서게 된 겁니다. 북한하고 지금 현재도 그래요. 북한하고 미국 절대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탈북자 관련해서 다양한 논점들, 학회지 논문하고요, 또 각종 통계 처리된 거 한번 살펴봅시다. 오청성 병사 벌써 3년, 이제 2년 반 정도 됐네요. 탈북. 요거 이제 비디오를 마련했는데 보여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제가 권장을 할게요. 탈북 및 입부자에 대한 우리 남한 사람, 한국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연도별로 탈북자 대상 주요 정책은 어떻게 국가에서 마련하고 있는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주먹구구식이잖아요. 시행착오 거치면서 자꾸 이제 체계화된 법이 만들어졌지요. 탈북자 지원 제도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또 탈북자도 지원금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취업을 해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탈북자 남한 생활에 대해서 이 탈북자들 본인들은 얼마만큼 만족스럽게 생각을 할까? 또 탈북자들의 대학 진학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을까? 그리고 탈북 유장 간첩,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다 잡고 보니까 그 잡힌 간첩 스파이들 가운데 탈북자가 90%예요. 탈북자가 90%. 가짜로 탈북을 해서 위장해가지고 탈북민인 것처럼 속여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한 거지요. 그 정보 다 빼돌려가지고, 탈북민들 정보 다 빼돌려가지고 북한에다가 보고를 해버리는 겁니다. 90%, 스파이의 90%가 탈북민 출신. 이것도 심각한 문제지요. 자, 우리 조금만 우리 다 하십시다. 오청성 병사인데 제 논문입니다. 이게 여기에 이분에 대해서 쓴 거는 아니고 그분에 대한 언급을 조금 했어요. 지난 2017년 12월 13일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추격병들의 충탄을 맞으며 JSA를 넘어 귀순한 사건은 온 민족이 통한의 심정을 느끼며 다시금 평화 통일의 과업을 간절히 염원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년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간 화해의 기류가 조성되고, 그래서 이 부분 논문 끝부분에다가 간략하게 좀 하나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거 한번 꼭 유튜브에서 보세요. 이 탈출 장면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또 오청성 씨 출연해가지고 1시간 이상 어떤 대담을 하는 그런 내용들도 조금 인내심 가지고 지켜봤습니다. 참 얻을 내용이 많아요. 생각할 점도 많고. 자, 요거 탈북자 남한 생활 만족도를 볼까요? 우선 요 밑에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우리나라 남한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조선족 어때요? 그러니까 반감이 조선족 굉장히 높잖아요. 조선족 싫어요. 2명 중에 거의 1명이 싫대. 그리고 고려인, 이거는 옛날 소련, 러시아지요. 조선족은 중국에 살고 있는 동포고, 고려인은 러시아에 살고 있는 동포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중국에 비해서는 러시아는 그렇게 악한 감정으로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국 하면 빡 귀가 번쩍 뜨이는데 러시아는 조금 온건한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9%가 거부감, 그러니까 71%는 괜찮아요, 그런 태도지요. 제외동포 25.7, 탈북민에 대해서는 16.2밖에 안 돼요. 괜찮습니다, 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탈북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호감도가 있다. 그런데요, 내면을 좀 더 깊숙하게 질문을 던져봤어요. 여기 보면은 탈북민을 사위나 며느리로 삼을 수 있습니까?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니까 싫다가 거의 절반이 나왔지요. 반감은 16점인데 실제로는 그 사람들하고 우리 집안하고 어떤 혈통적인 관계 안 맺고 싶다, 거의 절반, 46.3%. 그 다음에 탈북민이 월세 계약을 하러 왔다면 어떡하실래요? 그랬더니 계약한다는 사람은 52%밖에 안 돼요. 거의 절반 가까이, 40.2%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볼게요, 이런 쪽이지요. 그러니까 이쪽에 왼쪽 그래프하고 오른쪽 그래프가 적용적인 차원에서 다르게 심리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 북한 탈북민을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보수나 중도 같은 경우에는 62.5% 세금 못 내겠대요.
그런데 진보 쪽에서는 세금을 내겠대요. 물론 진보 쪽에서도 반대하는 사람이 많기는 하지만 보수 쪽보다는 좀 수치가 낮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 세태의 흐름이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리적 저항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저항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느리 안 삼겠다, 사유 안 삼겠다, 월세 안 주겠다, 세금 안 내겠다. 심리적 저항입니다. 특히 정부가 탈북민에게 부여하고 있는 각종 배리어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 정서, 왜 거기에다 돈을 쓰느냐, 이제 이런 정서가 좀 있어요. 앞으로 이제 과제가 되겠지요. 이래라 저래라 한꺼번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성하고 성찰하고 또 그래 스스로 어떻게 결단을 하고, 그래서 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런 사회로 좀 지향이 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이제 과제물 제가 내드릴게요. 지금부터 30분 정도 시간을 안배를 하셔가지고 이 과제물을 작성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권유합니다. 꼭 제출해야만 출석으로 인정이 됩니다. 제출 안 하면은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성적 1점, 가산점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요거 꼭 명심해 주세요. 그리고 부실한 답변의 경우에는 2점 받을 거 1점밖에 받지는 못합니다. 어떤 학생은요, 좀 참담한 게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거를 좀 옮겨가지고 자기 말로 조금 바꾸고 자기 느낌도 거기에 소신껏 좀 기록을 하고 그러면 좋은데요,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 안카메라 같은 걸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옮겨놨어요. 타이핑 하나도 안 하고 그걸 과제물이라고 냈어요. 너무나 황당해가지고 학생이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조금만 노력하면 훨씬 좋은 과제물 작성이 될 수 있는데, 본인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지식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랬을까? 또 심지어 어떤 학생은요, 제가 내준 요거 과제 내용 있잖아요, 요거를 잔뜩 기록해 놓고 답변은요 요거의 절반도 안 돼요. 심지어 한 줄밖에 안 쓴 학생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가르치는 교수의 입장에서 참 마음이 착잡해지더라고요. 근데 어떤 학생은요, 정말 제가 앞에 있으면 인사라도 90도 인사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많은 분량으로, 내용도 보니까 퀄리티가 아주 높아요. 그래 자기 소신을 최선을 다해. 그런 학생이 저 솔직히 A 플러스 주고 싶은데 무작정 점수를 많이 줄 수 없지 않습니까? 한계선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학생의 경우에는 참 감사하지요. 여러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세요. 그리고 요거 23시 59분 넘겨버리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동영상 봤어도 결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성적도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가 지니고 있는 한계점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다면 조기 페이퍼 오늘 잊어먹고 안 가져, 그래요? 다음 주에 가져오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럴 형편이 되지를 못한다. 우리 조금만 더 진도 나가십시다. 탈북자 대상 주요 정책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2006년 위에서부터 볼까요? 1990년대지요. 95년에 그 흉년 물난리가 나가지고 배가 고파서 넘어온 사람이 많다. 그래서 90년대로부터 해서 이제 2000년대 서서히 들어갑니다. 2008년, 9년, 10년, 뭐 13, 14년. 그런데 처음에 북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당황했을 거예요. 아유, 어디에 살게 하지? 적응을 잘하려면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을 하지? 어떻게 지원을 해줘야 정착을 하고 적응을 할 수가 있지?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시행착오를 한 걸음 한 걸음 거쳐가면서 법안이 확실하게 가다듬어진 법안이 나오게 되는 거지요. 지금도 완전한 건 아니겠지요. 자, 여기 보면은 90년대가 되겠습니다. 귀순의 개념을 북한 이탈로 대체를 하고 자립 자활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다. 제가 봤을 때는요, 자립 자활 능력, 물고기를 막 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치는 거, 요 점에 대해서는 아주 참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정책을 바르게 결정을 한 거예요. 방향성을 바르게 설정했어요. 그 다음에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교육 지원,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하고 수준도 맞지 않잖아요. 저기 중학생하고 우리 중학생하고 같은 나이였을 때
수준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따라오도록 만들지? 어떻게 편입을 시켜주지? 그리고 이런 상태로서 대학에 진학을 해봤자 다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도 얼마 비중은 입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교육 정책이라든가 생활 안정, 그리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줍니다.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하면요 또다시 우리나라 떠나요.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다시 이탈해가지고 북한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꽤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에서 6년 사이에 정착 도우미들이 있잖아요. 이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는 그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직 문제라든가 병이 났을 때 문제라든가 또 독거노인과 같은 노쇠한 분들, 그 병약한 분들이라든가 신변 안전이라든가 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런 상담을 해주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혼 특례 조항, 북한에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이혼이 안 된 상태인데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할 수 없잖아요. 이런 점에 있어서도 특례를 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보호기간 확대, 함부로 자르지 못한다, 해직시키지 못한다. 생활이 안정이 돼야 되니까.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해고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청소년 학교동 지원 근거 마련, 그리고 취업 지원, 다 좋은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북한 이탈 주민 자산 형성 지원, 재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려면 취업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들어맞는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하는 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인 흐름으로 봐서 참 정책을 잘 해온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